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결의안 별도 표결을 네, 이번엔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회 전원위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검사 대거 공천설 등 총선을 1년 앞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여의도 정가에는 총선과 관련해서 뜨거운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진행한 이후로는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항상 원격으로 같이 네, 인터뷰를 전화 연결이나 네, 전화 연결로 네. 간접적으로 네. 저희가 뵙고 질문도 드렸었는데 직접 뵈니까 뭐 아무튼 반갑고 네. 좋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총선이 정말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네.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제 더더욱 이제 바쁜 마음이실 거고 최근에 여야 모두 그 청년층 예. 이제 MZ 세대 표심을 이제 끌어올리는데 이제 그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이제 예. 신설했다고 했는데 어제 그 회의에 직접 참여하셨다고요? 이게 그 예.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김기현 대표께서 의지를 갖고 정말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네. 우리가 얼마 전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라는 게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같이 아침을 먹고 이 사업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겠다 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하자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중심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김기현 대표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황을 보게 되면 조직을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청년 당원 모집하고 했던 때들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당원들을 모집하는 형태의 청년 조직 활성화가 아니라 당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함께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우리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정책들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정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모습들을 그리게 된다면 이게 바로 국민의힘에게 요구하게 되는 국민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이걸 단순하게 당내에 있는 구성원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대표가 직접 주재해서 끌고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영향력 있게 활동하겠다는 게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방향이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본격적으로 현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국 정보기관의 그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이 의혹들이 상당수가 위조가 되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보안 문제에 있어서 그게 좀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방금 전 전화 연결에서도 예. 한민수 대변인이 야당은 뭐 국민들 말을 전하는 거고 민주당을 탓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전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들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될 겁니다. 어디에도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렸다. 그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주장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왔던 주장일 뿐 어디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게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문건이 SNS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고 그 문건의 상당수가 한미 국방장관의 통화를 통해서 위조됐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이 문제에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상당수의 국가가 이 문건에 노출돼 있고요. 해당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안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 정부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야당이 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소재로서 이러한 사안들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죠. 제일 중요한 본질은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이 같은 문건들을 활용해서 위조하고 이를 통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애당초에 그럼 이런 문건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그 다음 하나둘씩 따져 물어야 될 텐데요. 네. 미국 당국도 여기에 대한 조사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문제 제기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 1년 앞두고 이제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이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오늘 이제 2차 토론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여야 간의 비례대표제를 이제 확대하느냐 아니냐 이제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포함한 야당은 확대, 여당은 지금 축소인가요? 예. 예. 뭐 당론으로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본질과 좀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사실 사안의 본질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거제도 처리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처리하니까 여기에 대한 위성정당이 나타나게 됐고 그 위성정당 때문에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됐다는 이곳저곳의 항의가 나타나서 네.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게 사실 이번 본래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양한 난상 토론이 벌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회의원 이 숫자를 늘리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숫자 동결로 갔다 다시 이왕 논의할 거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죠. 김기현 대표의 30석 그 예. 정수 그 축소는 축소. 현재 그 당론으로 가는 분위기인가요? 당론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당수 국회의원이 그래 차라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라는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의원 숫자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비례대표 축소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오히려 늘려야만 그 다음 선거제도 개편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맞물리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많은 국민들의 의견들은 또 이와 같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선거를 1년 앞둔 시기에 다양한 아이디어성 토론들은 사실 국민들께 효능감을 줄 수 없다면 가장 고쳐야 되는 문제의 본질부터 바로잡는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일까 싶은데 최근 그 국민의힘 안팎에서 검찰 인사 대거 공천설 이게 제기가 됐는데 김기현 대표는 그냥 시중에 떠드는 괴담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괴담이죠. 그리고 네. 김기현 대표가 괴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들 때문에 혹시나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같은 일이 없을 거라고 규정합니다. 보통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면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난무하기 마련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 그 원칙 지켜내기 위한 노력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 집권 여당의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과연 이제 누가 또 이제 떠오르고 뉴페이스로 그리고 이제 누가 출마할지 이제 관심사입니다. 이제 1년 앞두고 이제 뭐 이거는 뭐 야당 상황도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여당의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워낙에 이제 뜨거운 인사다 보니 한 장관에 대한 차출론 또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장 차관급 인사 또 대통령실 참모진 그 인사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은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유력 인사들이 혹시 출마하지 않을까? 또 대통령실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만큼 출마할까? 그래서 문득 2020년 총선 때는 어땠을까를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 네. 그때 가장 뜨거웠던 인사가 강경화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강경화 장관이 과연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출마할 것인가? 네. 또 더 나아가서 유은혜 장관 등 여러 유력 인사들의 출마설들이 총선을 앞둔 1년 전부터 항상 언론의 회자가 됐지만 결과를 지켜보게 되면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국회에 출마하게 되는 숫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요. 정부에서 유능함을 보여주고 국민들로부터 이분은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다고 초대받는 분들이 있다면 선거 때 가서 같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권에서 함께 일했다는 일만으로 무조건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장관만큼은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워낙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엮어서 해석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최소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치권이 섣불리 한 장관을 소환하는 일에 국민의힘이 부안해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인물들이 출마를 할까 이렇게 많은 궁금증이 모아지는 가운데 저희 예. 앞에도 또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신 우리 네, 최고위원님께서는 네. 출마를 내년 하시겠죠? 저는 정치 아니, 당협위원장이니까 네. 당연히 뭐 검증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하고 계시죠. 네, 네. 예, 지난 총선에 나가서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는데요. 어려운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른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도 하고요. 네, 광진갑이죠. 예, 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도 12년 만에 교체가 되면서 많은 변화의 바람들이 있는데 네.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늘 말씀드리고 있는 일 중에 하나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선거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뭐 또 김병민 위원회, 최고위원? 최고위원회 앞으로 이제 향후 앞으로 이제 그 방향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상황을 이제 짚어보면 뭐 출마와 관련해서 오영환 예. 의원이 이제 어제 그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악마화 시키기에 바쁜 이런 그 정치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뭐 회의감을 이제 예. 느꼈다는 그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 뭐 좀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지난 국회 때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거의 흡사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밖에서 활동했던 좋은 경력과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네. 한 명의 힘으로 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서 불출마 선언하고 양당 정치 한계에 갇혀 있다는 자성 어린 고백들 거의 내용들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국회가 좀 변화하고 노력해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와서 유명한 인사 그리고 뭔가 특정 집단에서 역할했던 사람들이 와서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치도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계적으로 가장 젊은 시절부터 훈련되고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들이 핵심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어렵고 힘든 정치 난맥을 풀어낼 수 있는 정치 전문가를 길러내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사들이 다음번 총선에서는 대거 진입해서 이런 정치 무력감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도 그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회의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총학생 회장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런 그 학생 시절 때부터의 이제 그런 활동들이 지탱하는데 많이 힘이 됐습니까? 그 네. 회의감이 들어도 버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일부러 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총학생 회장 이후로 제가 제 첫 번째 선택했던 직업은 28살 때 기초의회 의원을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네. 보통 학생회장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 막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중앙 정치로 바로 가곤 하는데 서구 유럽의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부터 가장 낮은 단계의 정치를 하나하나씩 밟아갑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돼서 총리나 이 대통령 등 지도자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는 이유가 그 나이 때가 됐을 때 이미 20년 정도 되는 정치 구력들을 쌓아나가게 되거든요. 정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을 풀어낸 능력들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그 과정의 일환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정치권에 도전하고 그 힘을 키워갈 수 있는 역할들도 저는 꼭 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볼까 예. 하는데 오늘 오전에 그 동화사, 대구에 있죠?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를 방문했는데 지난해 3월에 그 대구 사저로 옮긴 이후에 첫 이렇게 공개 일정입니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을 1년 정도 남긴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려는 것인지 좀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공개 활동이 없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들이 정치 행보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 유영하 변호사의 정치 참여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후원 등 메시지를 냈지만 사실 네.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게 선거 결과를 통해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고초를 겪었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네.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남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좀 편안하게 삶을 지낼 수 있도록 그 여건들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고 너무 과한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는 게 박 전 대통령의 편안한 행보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만간 김기현 대표도 만납니까? 예방하겠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듣지 못해서 내일 만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비롯해서 내년 총선과 관련한 뜨거운 현안들을 같이